우리 생활에서 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빛도 또한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그동안 광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제 최근에 나노광학이 새로운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과학 강연 콘서트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갈릴레이 아시죠? 뉴턴도 아시죠? 거기다가 제가 아인슈타인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세 사람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과학자예요. 그리고 과학자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보긴 좀 그렇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유명한 과학자 맞습니다. 네. 그 과학자이면서 유명한 과학자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이 세 사람 모두 빛을 연구한 과학자라는 겁니다. 인류의 과학 역사를 볼 때 빛을 연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걸까요? 오늘 나오실 분이 바로 그 빛을 연구하신 과학자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보도록 할까요? 이병호 교수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제는 제가 다음번에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 이병호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찬의 말씀 걱정됩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이병호 교수님 뭘 공부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전자공학을 공부하셨는데요.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 전자공학이랑 빛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빛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유학을 가면서 이제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에 이제 빛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 이유는 빛이 응용 범위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통신이라든가 또는 뭐 CD, DVD 같은 광 저장 장치, 적외선 센서,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도 빛을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공대에도 많이 계시고 네. 또 물리학과에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학제적인 그러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빛이라는 것이 뭐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전자공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빛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수님과는 빛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박수로 강의를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 공기가 그렇고 물이 그렇고 그렇듯이 빛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의 많은 양이 태양빛에서 오죠.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도 태양빛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경치를 보는 것도 빛을 보는 것이죠. 사람이 오감이 있지만 그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뭐 대략 한 70 내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빛으로 얻는 것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TV, 그 액정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올레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다 빛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그 파란색 LED를 만든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LED도 빛이고요. 또 LED 말고 레이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이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광통신입니다. 그래서 광통신은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그것을 광섬유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에서는 내년을 세계 빛의 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그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러한 내년의 세계 빛의 해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가 상당히 화려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다른 색깔들이 빛이 다양한 색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응용 범위가 아주 넓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물론 과학, 공학, 우리 실생활에 이용되는 예가 많지만 또 단적인 예로 3D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또 이런 3D 그 문화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를 빛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서 3차원으로 이제 이미지를 돌려서 보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빛은 아주 중요한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빛이 뭔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빛은 간단히 말하면 전자기파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기파를 그렸는데요. 패러데이 법칙이란 게 뭐냐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또 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찾았습니다. 그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또는 진공에 이러한 전기장, 자기장 변화 패턴이 생기면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만들고 또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기장이 생기고 해서 그것이 물려서 전파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전자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빛의 속력이고요. 그리고 전자파가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갈 때 그 파동의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1초 동안에 산이 몇 번 지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러한 전자기파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이상하게도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자의 성질을 광자라고 하는데요. 마치 구슬이 날아가는 것처럼 에너지 덩어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운동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가 아주 파장에 따라서 또는 주파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에 사용되는 전자파도 있고요. 또 엑스레이도 전자파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렌트겐이 처음 엑스레이를 발견했을 때는 그게 뭔지 몰라서 그 수학에서 미지수를 뜻하는 X를 붙여서 엑스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전자파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면 빛이란 뭐냐 하면 이러한 전자기파 중에서 사람 눈이 반응하는 그러한 전자기파입니다. 그게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 정도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란 거는 1나노미터는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고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1밀리미터는 1000분의 1 미터죠. 그래서 그러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파장을 갖는 이런 전자파가 사람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광선인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그거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길거나 짧은 빛, 즉 적외선이나 자외선도 다 통칭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빛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한 가지만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한 점에 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포커싱이라고 하죠. 초점을 딱 한 점에 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장이 진동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진동하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한 점에서 전자파가 모인다, 빛이 모인다 하면 거기서 뭔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또 파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점에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게 모을 수 있느냐? 대략 이야기해서 파장의 반 정도가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보통 말하는 회절 한계라고 하는 그러한 팩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광 정보 저장 장치, 예를 들어서 CD나 DVD 또 블루레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만들 때 그러한 얼마나 작게 빛을 모을 수 있느냐가 얼마나 좁은 간격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또 우리가 광학 현미경을 볼 때 현미경의 그 분해능, 해상도가 그런 얼마나 빛을 잘 모을 수 있느냐, 작게 모을 수 있느냐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파장의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빛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노광학입니다. 먼저 표면 플라즈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속에는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빛은 전자파니까 빛이 전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속에 있는 전자가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빛의 전자파와 그다음에 금속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이 서로 묶여서 표면으로 흘러다닙니다. 이것을 표면 플라즈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빨간색, 파란색은 그러한 표면 플라즈몬이 진행해 가는 것을 표면으로 진행해 가는 것을 이제 도식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그 화살표는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색깔이 변하는 컵이 있죠. 이것이 4세기의 그 로마의 컵입니다. 유리 매질에 아주 소량의 금속 입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금속 입자는 은 그리고 금 입자인데 이러한 금속 나노 입자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특정한 파장의 빛에 대해서 이런 플라즈몬을 만들어서 그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고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그 컵 뒤에 빛을 놓고 보면 컵이 붉은색으로 보이고 앞에 빛을 놓고 보면 녹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녹색을 주로 산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죠. 어떤 유리병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액체 속에 들어있는 물체가 뭐냐 하면 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가루들이 들어있는데 금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금의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금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파장의 빛이 표면 플라즈몬을 만드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 바늘이 있는데 바늘 앞에 깔때기를 꽂아고 낙타를 꾸겨 놓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이런 금속판에 아주 작은 수십 나노미터의 구멍을 만든 겁니다. 글로 빛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또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면 금속판에 이런 구멍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고 거기에 빛의 입자인 광자가 떨어지는 모식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퉁불퉁한 부분에 떨어진 것은 그러한 광자는 표면 플라즈몬으로 바뀌어서 가운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금속판에 이러한 구멍을 만들면 그 구멍의 면적 비율보다 더 많은 빛의 양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또 저 구멍 크기가 파장의 반보다 작으면 파장의 반보다 작은 아주 그 작은 크기의 센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파장 한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파장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플라즈모닉스를 이용을 해서 플라즈모닉 어떤 그 소스를 만들고 그런 플라즈모닉 신호를 변조시키고 증폭시키고 집적시키고 해서 이러한 플라즈모닉 집적 회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주 뭐 당찬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빠른 속도로 더 작은 크기의 이러한 어떤 집적 회로 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라즈모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나노광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결정인데요. 여기 남미에 사는 나비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비 날개가 파란색인데 이렇게 나비 날개를 손으로 문지르면 색소가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즉 날개에 염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비 날개에 여기 미세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서 그것이 들어가는 빛에 대해서 파란색만 반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파장 정도 크기 또는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어떤 규칙적인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빛이 독특한 그러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칭해서 광결정이라고 하고요. 또 광결정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메타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 물질은 자연에 없는 특성을 가지는 그러한 물질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리의 굴절률이 1.5다 그러는데 굴절률이 뭐 100이 되는 물질을 만든다든가 굴절률이 0이 되는 물질을 만든다든가 굴절률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물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구조물을 규칙적으로 배열을 해서 잘 설계해서 배열을 해서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칭해서 메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광학의 미래는 뭐 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광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 이제 최근에 이러한 나노 구조물들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나노광학이 새로운 중요한 이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 망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떤 작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러한 그 메타 물질을 이용을 해서 빛이 그 주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물질이 안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을 투명 망토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프리즘에 프리즘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가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이 구별이 되죠. 그런데 그 색깔이 구별되는 각도가 훨씬 커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광통신에 이용하면 광통신에서 조금씩 다른 파장의 빛을 아주 서로 다른 각도로 막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구별해서 광통신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장보다 작은 핫스팟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장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장의 반보다 작은 아주 빛이 세게 모인 그러한 스팟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암세포에 그런 것을 집속시켜서 그걸 열로 바꿔서 암세포를 죽인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의료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블렌버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한 분야를 많이 연구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이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빛은 마술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빛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가린다거나 뭐 낙타도 이렇게 다 뭐 파장으로 해서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게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착시라고 느끼지만 사실 빛은 실제로 그게 다 가능한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착시 현상은 이제 과학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런 빛이 작은 구멍에 모여서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투명 망토 같은 것은 이러한 그 어떤 가리고자 하는 물체 주변에 물체를 이제 소위 그 메타 물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빛이 가는 경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요? 네, 앞쪽에 계신 분 먼저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이 라디오나 TV처럼 빛을 이용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용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노 광학이 이제 들어가면 더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해서 정보 전달이 더 많은 양과 빠른 속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라디오나
TV에 사용되는 이제 전자파, 그 케이블이 아니라 이제 공중파, 이것은 이제 빛은 아니고 전자파인데요. 이제 물론 빛도 전자파의 일종이죠. 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 광통신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떤 연구를 많이 하냐면 이제 컴퓨터의 보드 간의 신호 전송을 빛으로 하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1959년에 유명한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파인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병렬 컴퓨팅 이런 게 중요해질 것인데 그러한 컴퓨팅을 빨리 하려면 크기가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야 신호가 갈 때 지연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런 나노광학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플라즈모닉스 같은 데서는 이 신호 전송 속도가 이제 빛처럼 빠르면서도 또 작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이제 초기 연구 단계라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칩에서 처리하는 속도보다 100배 정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전자기파죠. 그리고 빛도 전자기파 일종이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파랑 빛을 사용하는 광통신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광통신은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전자파를 끌고 가는데 그 광섬유가 이제 실리카라는 재질로 만듭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빛이 이렇게 많이 파장이 정해져 있군요. 네네. 네. 그것이 한 155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155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도 다 통칭해서 빛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신호를 이제 변조를 1010 변조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노 기술이 지금 많이 상용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우리가 실생활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상용화되어 있는지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나노과학 분야에서 현재 이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비 날개의 색깔하는 것처럼 어떤 파장보다 작은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색을 조절하게 한다든가, 뭐 화려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러한 그 어떤 특정한 이제 파장이 이제 반사되는 그런 반사판을 만들 수 있는데 반사되는 빛의 파장 범위가 넓은 걸 만든다든가 또 그 선격자 편광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지금 디스플레이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파장보다 작은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빛이 들어갈 때 아까 이제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 그 편광 방향인데 그것을 두 개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디스플레이에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일본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일본 연구팀이 파란색 LED를 만들어서 받았는데 도대체 파란색 LED가 왜 중요하길래 그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까요? 예. LED는 아주 밝은 빛을 내는데요. 이러한 전광판에 이제 야외 전광판을 광고판을 그 LED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은 일찍이 만들었는데 이러한 그 파란색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원색이 있어야 칼라 광고판을 만드는데 이런 파란색 LED를 아주 높은 세기의 큰 세기의 빛을 내는 LED를 만든 게 아주 중요한 업적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뭐 LED 조명 등에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의 비극인데 그 에디슨이 훌륭한 발명자였지만 그 에디슨의 작품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축음기도 지금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뭐 CD, DVD 이런 거를 하다가 지금은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구도 지금은 사라지고 LED 램프로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빛에 대해서 재미난 강의해 주신 우리 이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교수님께서도 그 미래 예측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하셨는데요.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에게 누군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앨런 케이의 답이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발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는데요. 과학이 미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겠죠. 신비한 과학 이야기 사과나무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